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내 인생이자 예술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일, 특히 1인 가구의 작은 공간을 최적화하는 작업에 뛰어난 소질이 있다고 자부하죠. 상담부터 시공까지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할게.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아내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크업 중이었어요. 전직 쇼호스트였던 서연은 결혼 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었죠. 또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민서도 보고 싶어 하는데. 미안해. 주말에는 꼭 시간 내볼게.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인테리어 사업이 확장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6살 딸 민서와 놀아줄 시간도 부족했죠.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래층에 사는 70대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 이웃사촌 되는 사람인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무슨 일이신지요? 실례지만 낮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제가 낮잠을 자는데 자꾸 깨서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온라인몰 운영 외에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편이고 민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특히 화요일이랑 목요일 오후에 소리가 심해요. 초인종 누르면 바로 멈추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자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야기를 전하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있을 때 누가 와? 그리고 쿵쾅거릴 일도 없는데. 글쎄, 나도 이상하더라고. 아마 다른 집 소리가 잘못 들렸나 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찝찝했어요. 그날 밤 민서를 재우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과 결혼한 지 7년,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다면 서연은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죠. 그런 차이가 오히려 장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이 바빠지면서 대화할 시간이 줄었고 서연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집중하느라 서로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나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고 서연도 그걸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아래층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오늘도 소리가 심하게 났어요. 제가 귀가 밝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이요? 몇 시쯤이었나요? 2시쯤이었을까요? 한 30분 정도 계속됐어요. 그 시간에 저는 현장 미팅 중이었고 민서는 어린이집에 있었을 텐데요. 집에는 서연 혼자였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2시쯤에 집에서 뭐 했어? 온라인몰 상품 등록하고 있었는데 왜? 아래층 아주머니가 또 소리 난다고 하시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정말 황당하다. 소리라고는 발끝으로 걷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날 밤 저는 컴퓨터로 아파트 소음 분쟁, 이웃 소음 확인법 등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 전 서연에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누가 놀러 오니? 친구들이라도?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와. 누가 오겠어? 그때 민서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오늘은 일찍 와요. 약속? 그래, 아빠가 노력해 볼게. 출근길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일부터 집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야겠다고.
내가 고민하는 동안에도 아래층 아주머니의 민원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대부분 화요일과 목요일 낮 시간대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였죠. 매번 그 시간은 내가 현장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지? 저녁 식사 후 서연에게 다시 물었어요. 서연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몇 번을 말해? 아무도 안 와. 그 아주머니 귀가 이상한 거지.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 거짓말할 때 나오는 미세한 표정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었죠. 집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설치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에게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책장에 위장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가 있더군요. 다음 날 바로 구매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거실 책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었죠. 서연에게는 요새 집에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아? 방범용 카메라 하나 주문했어라고 둘러댔어요. 그래, 괜찮겠네. 근데 비싸진 않았어? 우리 민서 안전이 더 중요하지. 걱정 마.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래층 아주머니가 문제 삼는 바로 그 요일이었죠. 현장 미팅 중에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클라이언트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성주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방과 거실 사이 파티션을 없애는 건. 아, 네. 요즘 트렌드는 개방감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우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집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들로 가득했어요. 점심시간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자 거실이 보였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모습만 보였어요. 오후 1시 30분, 두 번째로 확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내 의심이 기우였던 걸까? 그래도 목요일까지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색칠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고요. 아빠, 오늘 일찍 왔네요? 응, 민서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일이 별로 없었나 봐? 응, 다행히 일찍 끝났어. 저녁을 먹으며 서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어 보였어요. 민서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서연이 물었죠. 여보, 요즘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어두워 보여. 아니,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서연의 관심 어린 말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 의심이 잘못된 것일까? 그래도 꼭 목요일까지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이 달린 문제니까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순간 내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목요일이 남아 있었죠. 목요일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오전 미팅이 있어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카메라 앱을 열었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을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카메라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30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카메라를 확대해 보니 남자는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고 있었고 외제차 딜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그럴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서 두 사람은 소파에 다시 앉았고 서연이 남자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스킨십이 점점 깊어졌고 소파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래층에서 들렸다던 쿵쿵 소리의 정체가 명확해졌습니다.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본 후 난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죠. 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던 아내가 내가 없는 시간에 다른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다니.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보 왔어? 오늘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앞에는 카메라로 봤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남자와 키스하던 모습, 소파 위에서 스킨십하던 모습. 응, 고마워. 저녁 식사 시간 민서는 즐겁게 떠들었지만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가끔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민서를 재우고 나서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장 서연에게 따져 물어보고 싶었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카메라를 통해 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같은 시간에 그 남자가 왔어요. 매번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고 서연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서 스킨십을 나누고 때로는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나는 모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지만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했어요. 민서를 위해서라도 실수는 없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목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실에서 카메라 앱을 열기 전에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후에 자리를 비울게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오후 1시 50분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카메라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40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아파트로 향했어요. 난 주차장에 숨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후 나도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었어요. 웃음소리, 그리고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민서를 위해서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를 확실히 모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 후 그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차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민서를 데리러 갔다 온 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 기분이 나아 보이네. 서연의 말에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일이 좀 풀렸어. 그날 밤 내가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우선 그 남자의 신원을 알아내야 했어요. 차량 번호로 조회해 볼 방법을 알아보았고 지인 중 형사 일을 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틀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차의 소유주는 강민우라는 사람으로 외제차 딜러샵의 대표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차, 부인과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연과 강민우 둘 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였어요. 그들의 분류는 이제 명백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연은 민서를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랬듯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 민서와 함께 돌아오는 일요일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서연과 민서가 친정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즐거운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외할머니가 이거 사줬어요. 민서가 새 인형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뻐했겠지만 지금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와, 정말 예쁘네. 민서야, 오늘은 아빠가 일찍 재워줄게. 씻고 잠옷 갈아입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제가 민서를 재우겠다고 나서니 놀랐을 거예요. 민서를 재우는 동안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거짓된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진실 속에서 자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서를 재운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먼저 이거 봐.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둔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과 강민우가 우리 집 소파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할 필요 없어. 다 봤으니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언제부터였어? 6개월 전부터 쇼핑몰 일로 알게 됐어.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개월. 그동안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매일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서연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왜? 내가 뭐가 부족했어? 서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에만 집중했어.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고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봐줬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게 다른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일 이유가 돼? 민서도 있는 집에? 민서는 어린이집에 있을 때만 만났어. 절대 민서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은 우리 가정을, 우리 결혼을 배신한 거야.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서연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절대 안 그럴게. 민우랑도 끊을게. 이미 늦었어. 난 결정했어. 서랍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 다른 하나는 상간소송 고소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하자. 그리고 너와 그 남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거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서도 있잖아. 민서 때문에 더 견딜 수 없어. 우리 딸이 커서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럼 민서는 내가 키울 거야. 너희 둘은 만날 수 있지만 친권은 내가 가질 거야. 서연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절대. 당신이 민우한테 보내는 문자도 봤어.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 이런 거. 그냥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계속된 배신이었어.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짐 싸. 일단 내 친정에 가 있어. 변호사와 모든 절차를 진행할 거야.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서연과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민서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서연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민서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엄마가 잠시 할머니 집에 다녀온다고 할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같이 설명하자. 서연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온 것 같았어요. 알았어. 민서 깨기 전에 가는 게 좋겠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민서의 방을 들여다보더니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내 인생의 일부가 그렇게 사라져버렸어요. 1시간 후 민서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엄마는 할머니가 아프셔서 잠깐 다녀오신대. 며칠 있다 올 거야.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또요? 엄마 자주 가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서도 엄마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었을까요? 아빠가 민서랑 재밌게 놀아줄게. 오늘은 동물원 갈까? 민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가요. 그날부터 달라진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민서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직접 데리러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서연에게는 통화할 시간을 정해주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변호사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상간소송 준비도 했습니다. 강민우의 개인정보와 직장정보 그리고 그의 가족관계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그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서 보고 싶어? 만날 수 있을까? 주말에 데려다 줄게. 하지만 밖에서만 만나.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마. 알았어. 고마워. 토요일 약속대로 민서를 서연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서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화장기 없이 창백했어요. 3시쯤 데리러 올게. 응, 알았어.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 문득 휴대폰을 열어 서연과의 사진들을 보게 됐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웃음 가득했던 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변한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일에 너무 집중한 탓일까? 하지만 그건 모두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서연의 배신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른 해결책은 없었을까? 오후 서연과 민서를 데리러 갔습니다. 민서는 신나게 뛰어왔어요. 아빠, 엄마랑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마워. 민서랑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만난 서연은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모든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친권은 내가 갖고 서연은 주말에만 민서를 만날 수 있도록 했어요. 재산 분할도 양육비도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요? 조정실을 나오며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끝낸 거야.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어야 한다면. 한 번? 6개월 동안 계속된 일이잖아. 그리고 우리 집에서 민서가 사는 곳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도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상간소송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민우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어요. 그의 부인에게도 진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충격에 빠졌어요. 제 남편이 정말 그런 짓을. 강민우의 부인은 50대 초반의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혼을 결심했어요. 한 달 후 소송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강민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그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강민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자백이었습니다. 그는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확실했으니 당연한 결정이었겠지만 그의 패배한 모습에서 이미 많은 것을 잃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법원은 강민우에게 5천만 원, 서연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총 7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받은 7천만 원의 위자료는 민서의 교육비로 따로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 돈은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방향을 바꿨어요.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1인 주택 커스터마이징으로 특화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 설계였어요. 이성준 씨, 정말 센스가 있으시네요. 제 상황을 딱 이해하시고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 고객의 말이 내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힐링하우스라는 새로운 콘셉트가 탄생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을 타고 고객이 늘어났고 지방건축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성준 대표님, 저희 지역 재개발 구역에 당신의 힐링하우스 콘셉트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미팅 가능하실까요? 대형 계약이 성사되었고 사업은 급성장했습니다.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확장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민서와의 시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고 주말엔 온전히 아이에게 시간을 썼어요. 아빠, 이제 엄마가 안 오셔도 괜찮아요. 아빠랑 있는 게 더 좋아. 어느 날 민서가 한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펐어요. 아이에게 엄마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한데, 민서야, 엄마는 항상 민서를 사랑해. 엄마가 안 오시는 건 아빠 때문이 아니야. 알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가 나쁜 짓을 해서 아빠랑 같이 살 수 없게 됐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민서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아직 어린 민서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인터넷 뉴스에서 강민우의 소식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외제차 딜러샵을 그만두고 지방의 작은 중고차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때 화려했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렸어요. 그녀는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민서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이성준 대표님의 힐링하우스 콘셉트가 최근 건축계의 화제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사업 홍보를 위해 수락했어요. 인터뷰 날 잡지사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독특한 콘셉트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잠시 고민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라는 거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상처에서 피어난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성준 대표님, 저도 이혼했는데 당신 인터뷰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제 공간도 바꿔주세요. 이런 고객들이 늘어났고 사업은 더욱 확장됐습니다. 직원이 20명으로 늘었고 전국 각지에서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어요. 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서 공간 심리 치유사로 변신했습니다. 민서도 어느덧 8살이 되었어요.
아이는 상황을 점점 더 이해하기 시작했고 엄마와 아빠가 따로 사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은 한 달에 2번 주말에 민서를 만났고 가끔 특별한 날에는 셋이 함께 식사하기도 했어요. 성준 씨, 민서가 정말 잘 자라고 있네요. 아빠가 잘 키워줘서 서연의 말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관계는 좋아졌지만 용서가 됐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저 민서를 위해 문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더욱 성공했습니다. 힐링하우스 콘셉트가 건축업계의 트렌드가 되었고 강연 요청도 많이 받았어요. 한 건축 박람회에서는 기조연설을 맡기도 했습니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죠.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는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건축협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지역을 힐링 커뮤니티로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성준 대표님의 철학을 도시 전체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이 프로젝트는 내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규모도 컸지만 무엇보다 내 아픔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었어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특별구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은 성사되었고 나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서를 위해 늘 주말은 비워두었지만 평일에는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강연차 방문한 갤러리 카페에서 한 사진작가를 만났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윤소라라는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준님. 제가 오늘 강연 사진을 담당하게 된 윤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연과 사진 촬영이 끝난 후 소라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힐링하우스 콘셉트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도 사진 작업을 통해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도 이혼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5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면서 이렇게 멋지게 사는 남자, 저 처음 봐요. 소라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요. 보통은 불쌍하다고 하는데 전혀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고 우리는 아이들의 만남도 주선했습니다. 민서와 소라의 아들 우진이는 금세 친해졌어요. 아빠, 소라 이모랑 우진이랑 또 만나요. 민서의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와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많은 대화가 필요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라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캠핑 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곳이 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캠핑장에서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준 씨, 우리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캠프파이어 앞에서 소라가 조용히 물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새로운 시작을 막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상처 위에 새로운 집을 짓듯이 우리는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기로 했어요. 아빠, 우리 새 집도 만들어요? 소라 이모랑 우진이도 같이요? 민서의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이르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인생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천천히 걸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